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이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다. 각국의 학생들이 그럴 리 없다고. 증명해보세요. 진짜 충격은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는 학생들이 찾아낸 이 언어는 미국에서 만든 사실. 그것도 일반인 인디언이 12년 만에 창제한 언어. 문맹률 0%대의 문자 최고의 언어. AI에 가장 적합한 언어. 창조 3년 만에 그 언어로 신문도 발행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를 연구하는 학생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바닥에 사각형 모양의 빛을 만들고 있었죠. 그 순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리처드 딕슨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한글을 포함한 다양한 문자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모든 문자 중에서 한글이 최고입니다. 순간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마치 누군가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차가운 충격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제 이름은 에단 페이지입니다. 23살의 나이로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소위 말하는 신동이죠. 이 말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남들과 달랐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이 공룡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저는 알파벳 블록으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우주선과 슈퍼히어로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도서관 구석에서 문자의 역사를 다룬 책을 읽고 있었죠. 얘는 왜 저러냐? 너무 이상해. 괴짜야. 다른 아이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제 관심사를 놓지 않았어요. 문자는 제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최초로 글자를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질문은 마치 별처럼 제 마음속에서 반짝였고 저는 그 빛을 따라 계속 걸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국 문법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고 대학에선 졸업 전에 이미 고전 문자 연구로 3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어요. 올해 최연소 수석 졸업한 후 문자학계에 살아있는 전설 리처드 딕슨 교수의 지도를 받기 위해 하버드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글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프랑스 학생 클레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불신이 읽혔어요. 뒷자리에 중국 학생 장천은 헛기침을 내뱉었고 그의 얼굴은 마치 레몬을 씹은 것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것일까요? 충격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도전 의식이었을까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세계의 기준이 되는 라틴 알파벳도 5000년 역사의 한자도 아닌 한글이 최고라니 학자로서 그리고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정체성에 의문을 던진 것 같았어요.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톤이었죠. 강의실은 순식간에 정막에 빠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글의 체계성은 인정하지만 왜 세계 표준인 영어 알파벳이나 라틴계 문자가 아닌 작은 나라 문자가 최고라는 겁니까? 교실은 숨소리만 들리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눈빛에서 동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도 제 질문에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딕슨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짙은 회색 눈썹 아래 그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에단.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이런 반응을 기대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답을 이번 학기 내내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 모인 여러분은 각자 자기 나라의 문자에 자부심이 있을 테니 중요한 과제를 내겠습니다. 딕슨 교수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얀 분필로 큼직하게 글씨를 썼어요.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시오. 강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관심했던 얼굴들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처럼 사명감에 불타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서는 땀이 배어 나왔고 심장은 마치 달리기를 한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쳐온 문자 연구, 제 정체성의 기반인 미국 문화와 관련된 도전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흥분으로 들썩였어요. 교수님, 이번엔 제가 한글을 꺾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정말로 믿었거든요. 정말 순진했죠. 딕슨 교수는 흥미로운 듯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자신감이 좋군요, 에단. 다음 주부터 각국 학생들의 발표를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문자의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곧장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점을 위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어요. 도서관 구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문자 체계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에로글리프, 서령 문자, 마야 문자, 페니키아 문자. 그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가? 두고 보자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도전이 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때로 패배가 승리보다 더 값진 교훈을 준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붉은 벽돌 건물들이 노을빛에 물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연구할 작정이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문자를 샅샅이 뒤져서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신감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컴퓨터 화면 속에서 수천 개의 문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 시험에 맞서기 위해 저는 밤을 새워가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고 카페인으로 버티며 세계의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손목은 아팠지만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결의가 불타올랐어요. 위드너 강의실에 다시 들어섰을 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모두가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딕슨 교수가 교실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는 반짝이는 안경을 코 위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일본에서 온 미유키 사토 학생입니다. 미유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하게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가지런히 내려앉았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표 자료를 들고 앞으로 나서는 걸음걸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미유키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히라가나는 외국인이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한 음절당 하나의 글자로 매우 직관적이죠. 예를 들어 아, 이, 우, 에, 오처럼 발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히라가나 46자와 가타카나 46자만 배우면 모든 일본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유키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문자의 곡선미와 간결함을 강조했고 직관적인 구조가 초보자에게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지 보여주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문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붓으로 그린 그림 같았죠. 제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이렇게 우수한 문자들과 경쟁해야 하다니. 하지만 딕슨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는 미유키의 설명이 끝나자 천천히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토 씨, 질문이 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으로 현대 일본어의 모든 뉘앙스와 외래어를 표현할 수 있나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미유키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발표 자료를 꾹 쥐었다가 풀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입술을 잠시 깨물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완벽하게는 어렵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충분하지만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표현하려면 한자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직관성은 약 35단어까지만 유지됩니다. 외래어 표현에도 한계가 있고요. 제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아, 완벽한 문자는 없구나. 딕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말은 날카로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일본 문자는 기초 단계에서는 접근성이 좋지만 확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인이 사용하는데 치명적 한계가 있는 문자죠. 미유키의 어깨가 눈에 띄게 쳐졌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면서 제게 살짝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 했어요. 다음은 캄보디아의 라타나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조용한 학생이었지만 자국의 문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열정이 넘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메르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고유한 문자로 유명합니다. 자음과 모음을 합쳐 74개 이상의 기본 문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캄보디아의 자랑입니다. 크메르 문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앙코르왓 문명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라타나는 슬라이드에 크메르 문자의 아름다운 곡선과 복잡한 구조를 보여주었어요. 그의 눈빛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그가 고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목소리에 담긴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크메르 문자의 복잡한 모양과 구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그 복잡함에 저도 감탄했지만 동시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할까? 제 의문을 읽은 듯 딕슨 교수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복잡함은 자부심의 원천일 수 있지만 배움에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곡선이 너무 가파르면 그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깁니다. 캄보디아의 현재 문맹률은 어떻습니까? 라타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목을 가다듬고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약 17에서 20% 정도입니다. 시골 지역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까지도 글을 제대로 못 읽는 비율이 30%에 달합니다. 강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자가 단순히 아름다움이나 역사적 가치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자의 존재 이유는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문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수긍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태국의 안욱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짓는 학생이었어요. 발표 시간에도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태국 문자는 단일 자음과 모음 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4개의 자음 문자와 15개의 모음 기호를 사용해 모든 태국어 발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안욱의 발표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태국 문자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강조했어요. 특히 태국어의 복잡한 발음을 문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딕슨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 문자에서 성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안욱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태국어에는 5개의 성조가 있고 4개의 성조 부호로 표시합니다. 딕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표현력은 있지만 강세와 성조 순서 표기 방식이 너무 불규칙적입니다. 한글처럼 모두가 금방 익힐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태국 문자는 내부적으로는 논리가 있지만 직관적이지 않아 외부인이 배우기 어렵습니다. 안욱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사라졌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부심에 금이 간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의 발표가 끝나고 딕슨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의 3가지 다른 문자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함을 추구한 일본 문자는 확장성이 부족했고 복잡함을 간직한 크메르 문자는 배움의 장벽이 되었으며 태국 문자는 표현력은 있지만 직관성이 부족했습니다. 문자의 이상은 단순함과 표현력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문자가 도전할지 기대되네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글을 이기겠다는 승부욕이 강했지만 이제는 진지한 학문적 호기심이 생겼어요. 단순하면 표현력이 부족하고 복잡하면 배우기 어렵다면 과연 이상적인 균형은 어디일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글이 그 균형점에 가까운 걸까요? 아니, 분명 한글보다 균형 잡힌 문자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미유키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좌절감이 비쳤습니다. 딕슨 교수님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발표하든 한글이 최고라고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모든 문자를 다 보지 않았잖아요. 다음 주에는 더 강력한 문자들이 나올 거예요. 미유키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저와 같은 도전 정신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도서관에 가서 다음 주에 발표될 문자들에 대해 미리 연구했습니다. 라틴 문자, 산스크리트 한자. 이 문자들은 더 긴 역사와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 한글을 이길 만한 강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문자가 모두 한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본 후 제 확신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그 균열을 무시하며 저는 더 깊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때였으니까요. 다음 수업날 강의실은 이전보다 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주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자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죠. 제 가슴이 기대감과 불안함으로 묘하게 뒤섞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각국 학생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는 노트북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발표 내용을 다시 읽고 있었고, 인도의 비크람은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명상하는 듯 했습니다. 중국의 장천은 태연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리듬감 있게 두드리는 것을 보니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딕슨 교수가 정확히 2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항상 시간을 엄수했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자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 학생입니다. 클레어가 우아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자세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주목받는 학생이었어요. 소르본 대학 최우수 졸업생다운 자신감이 그녀에게서 느껴졌습니다. 클레어가 앞으로 나서자 그녀의 향수 냄새가 살짝 퍼졌어요. 그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철학, 예술, 종교, 법의 뿌리입니다. 클레어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그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전 세계 138개국 이상에서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콘텐츠의 70% 이상이 라틴 문자로 작성됩니다. 로마 제국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 문자는 근대 문명의 기초가 되었죠.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레어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틴 문자는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한글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었죠. 제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드디어 한글을 이길 문자를 찾았나? 클레어는 라틴 문자가 동로마 제국, 르네상스, 계몽주의,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류 지식의 보고가 되어온 역사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특히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의 학생들은 크게 동의하는 표정이었죠. 클레어의 발표는 완벽했어요. 그녀는 라틴 문자의 역사적 중요성과 현대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저는 거의 확신했어요. 이번엔 딕슨 교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딕슨 교수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천천히 닦으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어, 훌륭한 발표군요. 라틴 문자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교실 안의 공기가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영어 단어 사이칼러지, 커널, 크유를 보세요. 이 단어들의 철자와 발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클레어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녀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이 한순간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딕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라틴 문자는 문화적 유산으로서는 가치가 크지만 현대 교육과 정보화 시대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읽는 대로 쓰지 못하고 쓰는 대로 읽지 못하는 문자는 디지털 시대, AI 시대의 최악의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스펠링 오류로 검색 실패율이 매우 높고 교육 시간의 절반 이상이 불규칙한 철자 학습에 낭비됩니다. 클레어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녀는 반박하려 했지만 딕슨 교수의 논리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올 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좌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라틴 문자도 한글 앞에서 무너졌으니까요. 다음 발표자는 인도의 비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차분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학생이었어요. 비크람은 천천히 일어서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고요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산스크리트는 신성하고 고결한 문자입니다. 인도의 베다, 우파니샤드 같은 고대 경전은 모두 이 문자로 쓰여 있죠. 산스크리트어는 세계 최초의 문법 체계를 갖춘 언어로 그 구조적 완성도는 오늘날 컴퓨터 언어학자들도 경탄할 정도입니다. 비크람의 목소리는 마치 고대 사원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가처럼 경건했어요. 그는 산스크리트어의 발음 체계와 문법의 정교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언어가 수학, 철학, 의학 분야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어요. 인도의 영적 전통에서 산스크리트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우주의 진동과 공명하는 신성한 소리의 체계입니다. 각 글자는 우주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비크람의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산스크리트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자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깊이와 정교함에 경외감이 들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한글이 따라올 수 없지 않을까? 하지만 딕슨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크람의 발표가 끝나자 냉정한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날 인도에서 산스크리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비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어요.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완벽한 문자라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문자라고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딕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그래서 현대 인도인들 대부분은 이 완벽한 문자를 읽지 못합니다. 문자는 살아야 문자입니다. 아무리 철학적, 종교적 가치가 있더라도 의미만 있고 접근성 없는 문자는 박물관 속 유물일 뿐입니다. 교수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문자의 첫 번째 목적 소통과 지식의 확산. 제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조금 더 커졌어요. 두 번째 발표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직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자였어요. 다음 발표자는 베이징 대학에서 온 장천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문자학과 최우수 졸업생으로 동기들 사이에서 한자 박사로 불리는 학생이었어요. 장천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앞에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명의 후예다운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자는 5,000년 중국 제국의 역사를 지탱한 문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끊김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죠. 한 글자가 하나의 개념을 담는 표의 문자로서 시각적 아름다움과 철학적 깊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장천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갑골문에서 전문, 소전, 예설을 거쳐 현대 간체자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했어요.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예를 들어 좋을호는 여자와 아이가 만나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한자는 형태 자체에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저는 장천의 발표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자는 정말 놀라운 문자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했죠. 게다가 그 안에 담긴 철학적 깊이와 예술성은 다른 문자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한글을 이길 수 있을까? 제 가슴이 기대감으로 뛰었어요. 장천의 발표가 끝나자 딕슨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천 학생, 현재 중국의 문맹률은 어떻게 됩니까? 장천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약 12에서 15% 정도입니다. 딕슨 교수는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농촌 지역과 고령층의 문맹률은요? 장천의 얼굴이 확연히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촌 고령층의 경우 약 83% 정도입니다. 특히 시골 여성들 중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딕슨 교수는 칠판으로 걸어가 한자와 한글을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자는 5만 자 이상, 한글은 고작 24자입니다. 한자를 배우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한글은 단 3주면 충분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자는 입력 방식부터 복잡하지만 한글은 최고의 적합성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문맹률에서 한자 사용 국가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한글을 쓰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한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자의 존재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자의 경우 그 긴 역사 속에서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백성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교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좌절, 혼란, 그리고 일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이었죠. 저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세 발표 모두 한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자들조차도요.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클레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보였습니다.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야. 딕슨 교수는 처음부터 한글이 이기도록 판을 짜놓은 거라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으로는 클레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딕슨 교수의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문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찾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살펴보지 않은 많은 문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반드시 한글을 이길 문자를 찾아낼 거야.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더 깊은 연구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가 있을까? 그 의문은 제가 잠들기 전까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번의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아랍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등 다양한 문자가 소개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이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 문자들도 한글 앞에서 무너질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딕슨 교수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릴 강력한 문자가 나타나길 바랐어요. 강의실은 이제 전쟁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도전의식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아랍 문자를 발표한 사우디의 파리드는 아름다운 서예술을 강조했지만 자음 중심 표기와 모음 생략의 문제점을 지적받았죠. 히브리어를 발표한 이스라엘의 아비는 그 문자의 종교적, 역사적 가치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현대 생활에서의 실용성에 의문이 제기됐어요. 그리스어도 서구 문명의 근간이지만 현대어 표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더 이상 자국의 문자를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딕슨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문화적 가치, 역사적 중요성, 철학적 깊이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문자는 왜 존재합니까? 교수는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문자는 의사소통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한글을 꺾을 수 있는 다른 문자가 있습니까?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모두 자신의 문자가 한글보다 우수하다고 증명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도서관에서 수십 개의 문자 체계를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제가 일어섰습니다.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고 일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딕슨 교수의 눈빛에 흥미가 스쳤어요. 에단, 당신이 찾아낸 문자는 무엇인가요? 영어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소개할 문자는 영어가 아닙니다. 딕슨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럼 뭔가요? 제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체로키입니다. 강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로키 문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몇 주 전까지는 그랬으니까요. 딕슨 교수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체로키.
흥미롭군요. 다음 주에 발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 오세요. 그날 밤 저는 발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 저는 이 문자가 가진 특별함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이 만든 이 문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미국의 숨겨진 보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발표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몇 주간의 연구 결과물이 담긴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죠.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제가 한글을 넘어설 문자를 소개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미국 학생이 과연 어떤 문자로 한글을 이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죠. 딕슨 교수가 입장하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에단 학생의 특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텐데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체로키 문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적 성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미국인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첫 슬라이드에는 세콰야 시콰이어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1770년대에 태어난 체로키 부족의 일원으로 문맹이었지만 놀라운 지성을 가진 인물이었죠. 세콰야는 문자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이 말하는 종이를 통해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죠. 그는 자신의 부족에게도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열정으로 채워졌어요. 세콰야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거든요. 저는 그가 12년간의 노력 끝에 85개의 음절 문자를 창제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세콰야는 처음에 가족들에게조차 미쳤다는 오해를 받았고 그의 아내는 그가 없을 때 그의 연구물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눈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놀라움이 읽혔습니다. 1821년 세콰야는 마침내 체로키 문자를 완성했고 자신의 딸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체로키 부족 장로들은 처음에 의심했지만 세콰야와 그의 딸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말하는 종이로 소통할 수 있음을 증명하자 크게 감탄했죠. 저는 체로키 문자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처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문자였죠. 음절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직관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속도입니다. 1821년 문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 단 3년 만에 체로키 부족의 문맹률이 거의 0%에 도달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죠. 학생들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으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1828년 체로키는 자신들의 신문 체로키 피닉스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언어로 된 북미 최초의 신문이었죠. 체로키 부족은 문자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저는 체로키 문자가 미국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감정이 넘쳤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체로키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민중을 위해 창제된 문자이자 원주민이 백인 문명에 맞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한 개인의 열정이 만든 기적이자 공동체 전체가 문자로 하나가 된 감동적인 이야기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현대 체로키 문자의 예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체로키 문자는 한글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보급 속도와 문맹률 감소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글보다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자는 미국의 숨겨진 자랑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를 찾는다면 바로 이 체로키 문자가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고 다른 학생들은 드디어 한글 넘었다. 진짜 감동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지식에 대한 갈망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투쟁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딕슨 교수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해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찾아냈어요.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원주민의 문자라는 사실에 더욱 감격스러웠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간과해왔던 보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환호성이 가라앉아 딕슨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교수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에단,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역사와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세콰이아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지요. 교수의 칭찬에 저는 자신감이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제 연구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가슴이 뿌듯함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하지만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단, 그 문자를 지금 쓰는 사람은 어디 있죠?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환호하던 학생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장 놓친 부분,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딕슨 교수의 질문은 마치 칼처럼 제 발표의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발표에서 약화시켰던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체로키 문자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인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발표 자료가 살짝 흔들렸어요. 매우 적습니다. 오클라호마와 노스캐롤라이나의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딕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질문은 계속됐어요. 정확히 몇 명이죠? 저는 숫자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발표에서 약화시켰던 내용이었으니까요. 목이 메었지만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약 2,000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더 적고요.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불꽃이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딕슨 교수의 눈빛은 비난이 아닌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체로키는 정말 감동적인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함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생명력을 가진 문자입니다. 교수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기술적으로 우수했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단순히 그 구조적 우수성이나 창제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문자,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문자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새로운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현대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날의 발표는 제게 패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문자를 바라보는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체로키 문자에 대한 발표 이후 저는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도서관 구석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며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온통 어두웠습니다. 왜 그 질문을 놓쳤을까? 수십 번 자문자답해봐도 답은 똑같았어요. 저는 이기고 싶은 마음의 중요한 현실을 외면했던 겁니다. 세콰이아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체로키 문자의 과학적 우수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일본에서 온 미유키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에단의 발표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유키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거운 패배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결국 저도 패배했죠. 딕슨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유키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놓친 부분이에요.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 살아서 사용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유키가 옳았어요. 문자는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딕슨 교수는 한글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들려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들었던 어떤 문자의 역사보다도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구조적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글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딕슨 교수는 한국인들이 한글을 지켜온 역사를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경외심이 느껴졌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고 한글로 된 신문과 책은 압수되었죠. 한국인들은 자신의 언어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비밀 한글학교라고 썼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은 산속 깊은 곳이나 지하실에 비밀 한글학교를 세웠어요. 잡히면 고문이나 투옥을 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많은 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게 강한 충격을 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우수성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문맹 퇴치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한글 보급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고 마을마다 야학이 열렸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사람들로 야학은 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딕슨 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직접 그 역사를 목격한 듯 생생하게 이야기했어요. 1950년대 한 촌락에서는 종이가 없어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쓰며 한글을 배웠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는 모래사장에 글자를 쓰고 지우며 문맹 노인들이 그를 깨우쳤죠.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었습니다. 제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체로키 문자의 역사와 묘하게 겹쳤어요. 두 문자 모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고 과학적 원리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글의 위상은 더욱 특별합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국경일이고 사람들은 축제처럼 이날을 기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문자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한 경우는 없죠. 딕슨 교수는 또 다른 측면을 강조했어요. 한국인들은 일상 속에서도 한글 맞춤법을 지키는데 굉장한 열정을 보입니다. SNS에서 맞춤법 오류가 있으면 즉시 지적받고 공문서나 간판에 오자는 시민들에 의해 바로 수정 요청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한글 맞춤법 퀴즈 대회가 인기 TV 프로그램으로 방영되기도 하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니. 문자를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는 민족이 있다니. 디지털 시대에도 한국인들은 한글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컴퓨터 코딩을 한글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고 AI 기술로 한글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활발합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유산이자 정체성입니다. 딕슨 교수는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문자의 위대함은 그것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했지만 수백 년간 수많은 이름 없는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고 지금도 일상 속에서 정성껏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요.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딕슨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단, 체로키 문자에 대한 당신의 연구는 정말 훌륭했어요. 그 열정을 잃지 마세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패배했는데도 교수가 저를 격려해주다니 의외였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저는 완전히 졌습니다. 딕슨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것은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은 진리였죠. 그리고 당신은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교수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 두 문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번쩍하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두 문자 모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창제되었습니다. 두 문자 모두 과학적 원리에 기반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한글은 민족 전체의 노력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수업에서 딕슨 교수는 저에게 특별한 발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셨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보다 겸손함이 더 컸어요. 처음 이 수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체로키 문자를 발견했을 때는 미국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것을요. 저는 한글로 쓴 짧은 문장을 칠판에 썼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담아 썼어요. 한글은 문자 그 이상입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문자가 어떻게 한 민족의 혼이 될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통해 지식의 민주화를 이루려 했고 한국 사람들은 그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까지 한글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자부심을 넘어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교실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정을 통해 각자의 문자에 대한 이해를 넓혔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학문적 평가가 아니라 문자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통찰이었다는 것을요. 딕슨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죠. 저는 그 순간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학기가 끝난 후 저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한글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를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지원서를 쓰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선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단순한 기호로만 보였을 그 글자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빠르게 입력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 길거리의 한글 간판들. 모든 것이 한글의 살아있는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날 행사였어요. 사람들이 문자의 날을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6개월을 지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글에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기려고 했던 대상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딕슨 교수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닙니다. 그건 한민족이 목숨 걸고 지켜낸 역사이자 지금도 살아 숨쉬는 정신입니다.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고 이제 세계가 배우는 문자 한글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자 연구를 통해 저는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가끔은 패배 속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저에게 한글은 이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글에게 졌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문화, 살아있는 혼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편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